케이스는 총 6개고요. 그리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판결들은 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이제 판결이 낸 사례이고 대체로 다 행정소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자료는 사실은 다 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이긴 한데 오늘 제가 발표해서 만약에 말씀드려서 어떤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짧은 시간에 작년에 공정거래 분야에서 선고된 판결을 한번 일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부당하게 최저가 이차 금액을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사안에서 지급 명령을 공정위가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공정위 처분 내용을 보면은 어떤 건설사가 그 견적서를 이미 받고 나서 그 협상 대상으로 선정한 복수 업체 중에서 다른 업체에게 그 낮은 금액보다 더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도급 법령에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의 유형으로 이제 그 규정된 전형적인 이제 사례인데, 그래서 공정은 이러한 사실 인정을 전제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 대금 결정하였다. 그래서 하도급법 위반이고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 명령, 그리고 지급 명령까지 부과하였습니다. 지급 명령은 그 공정위가 예를 들어서 행정 제재가 아니라 어떤 그 신고인에게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하라는 이제 그러한 명령을 내리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항상 많은 다른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원심 판결에서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그 건설사 수구사업자가 실제로 최저가 견적 가격을 계약 금액으로 정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서 지급 명령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지급 명령을 그 금액을 설정을 하려면 그 원사업자가 깎은 금액과 그다음 그 최저가 견적 가격을 차액을 보아서 그 차액만큼 지급 명령을 이제 결정할 수 있을 텐데, 그 최저가 견적 가격이 계약 금액으로 정했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판시한 것입니다. 네, 관련 규정 및 법리에 대해서는 이제 2장은 생략을 하고요. 근데 이 하도급법 조항 제4조 제2항 각호에서 여기에 붉은색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것입니다. 즉 이러한 유형에 있는 하도급 대금 부당한 결정에서 지급명령이 이제 그 적법 판지에 대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되었었습니다. 네, 2장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관련 또 판결을 보면요, 이제 대법원은 이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방금 본 하도급 대금 결정의 주요 유형에 대해서 모든 유형에 대해서 특수한 형태 시정 조치나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명령을 시정 조치, 즉 지급명령이 당연히 허용된다고 달성할 수 없다. 그 지급명령 허용이 되려면 법무상 지급명령 산정 기준이 되는 금액이 특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그러한 범위에 따라서 판단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도급법상 이러한 지급명령은 일종의 손해배상을 지급을 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손해배상의 그 액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적 자체에 정했을 대금액을 전제로 하고 그 기준은 위반 행위가 없었다라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에게 실제 정했을 대금액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정위는 최근에 하도급법 위반 사안에서 이제 하도급법에서 위반을 판단한다 하더라도 신고인에게 어떤 직접적인 도움이 행정 제재로는 이제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을 하였는지 지급 명령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급 명령에 대해서 대체로 다 법원까지 가서 이제 행정소송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개별적인 사례를 보면 기만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서는 법원이 지급 명령이 적법하다고 봤지만 일률적 단가이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 결정에서는 지급 명령이 유법하다고 봤습니다. 그러한 예 중에서 유법하다고 본 이제 사례 중을 보면 유법 행위의 단가가 5호 사례인데요.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 결정 사례인데 위반 행위 전에 단가가 당연히 지급명령 산정의 기준이 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행위의 성질상 위반 행위가 없었더라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실제 정했을 대금을 상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그 지급명령에서 액수 산정의 그 기준 시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 방금 본 경쟁 입장에서 견적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례에서 지급명령에 발령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 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요. 이제 대법원은 부당한 하도급 결정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7호 법문에서 최저가 이차 금액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최저가 이차기 수준에서는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라는 사정도 충분히 인정이 된다. 따라서 이 최저가 이차 금액과 실제 체결한 계약 금액의 차액만큼 지급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이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가운데 부분이 이제 예외 사유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다른 대법원 판결과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이제 대법원은 정당한 지급액을 결정할 수 있는 기준 수행이 되는 금액이 법문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달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률적 단가가 인하 같은 경우는 그 기준 수행이 되는 금액이 법문에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에 불과하지만 제7호 부당 하대급 대응 결정은 법문 자체에 최저가 이차 금액이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다만 특이한 것은 이제 예외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급명령이 금지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V 표시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추가 협상이 있음을 사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특수한 사정에 원사업자 주장 입증한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부과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예외적인 사정을 또 열거를 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에서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 또는 그 관여의 어느 범위까지 관여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이제 공정위 처분 내용에 보면 이제 행위 내용을 보면 어느 기업 집단 T라는 기업 집단이 있는데 거기서 어느 계열사에서는 김치를 그리고 또 어느 계열사에는 와인을 매수하는 그러한 거래를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거래는 그 특수관계인이나 사익편취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러한 행위에 그 특수관계인 L이 즉 총수가 관여했다고 보고 그 계열사와 총수에 대해서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김치 거래에 대해서는 상당한 유리한 조건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사익 편취를 하였고 와인 거래에서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로 사익 편취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제 원심 판결을 보면 그 방금 이 말씀드린 김치 와인 거래 같은 경우는 사익 편취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면서도 이 행위에 대해서 특수관계인 L이 그 거래가 단정하기 어렵다고 봐서 L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제 그러한 사유는 이제 쭉 아래에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간단하게는 구체적으로 L이 어떤 관여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뭘 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 그냥 기업 상황에서 밑에 임원이 일상적으로 업무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러한 시각으로 이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은 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그 총수의 L이 관여했다고 봤는데 일단은 그러한 판단을 하기 전제로 이 사익 편취 조항이 지키고자 하는 목적 또 입법 취지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익 편취는 부당한 내부 거래, 부당 내부 거래보다도 어떤 특수관계인에 사익을 준다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인지 부당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주식 지분의 비율에 따른 비율적 이익을 초과하는 부당한 이익을 얻고 기업 집단의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등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 심화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용보다 굉장히 이제 세분화해서 이제 판시한 것인데요. 이러한 관점에서 개별적으로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익 제공 행위는 직접적, 간접적도 가능하고 어떤 총수가 장려하는 태도를 보였거나 그리고 보고를 받고 명시적 또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면 그것만으로도 관여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붉은 글씨로 이제 처리된 부분을 보면은 과연 총수가 그런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 다음에 그 실행자가 동의 승인 없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게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가능한지, 아니면 그러한 행위를 할 동기가 있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김치거래나 와인거래나 특수관계인의 관여를 인정을 하였는데, 왜냐하면 그러한 기업 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 총수 모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하겠느냐, 예상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상황은 가정할 수 없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거래로서 그러한 거래가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그 총수 일가가 기업 집단 T에 대한 지배력 강화에 도움이 됐고 경영권 승계에 기여했으므로 사익 편취에 해당된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매출액에서 비율이 높든 적든 이것은 총수 일가의 자산 증대나 어떤 그 경영권 승계에 기여했다면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붉은 글씨 부분을 보면 평소 L이 계열회사 이익 제공 행위를 장려한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김치거래나 와인거래나 그런 계열사의 사업 목적에 비춰봤을 때 그러한 거래를 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그러한 거래를 한 이유는 어떤 경영권 승계 외에 다른 동기를 찾을 수가 없다고 이제 그 이유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제 비슷한 사례로서 과거에 특수관계인이나 사익편취 사례에서 그 법의 목적을 대법원은 변칙적인 부의 이전 등을 통하여 대기업 집단의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경제력 집중이 유지 심화될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김치거래 와인거래 사건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존의 대법원 판결의 궤를 같이 하면서도 그 내용을 더 업무의 태양을 더 세분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뭐 평석 부분을 보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이제 판결의 그 법리가 세분화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후적으로 봤을 때
어떤 그 경영권 승계 소유 집중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면은 부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관여의 정도를 너무 넓게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게 형사상 처벌 규정도 되는데 지나치게 넓게 봐서 재형법정주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이제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퀄컴 사건이라고 해서 표준 필수 특허 라이선스와 모덴 칩셋 공급을 연기한 행위에 대한 사례입니다. 이제 이 사례가 좀 사실관계가 좀 복잡한 면은 있습니다. 이게 일단 퀄컴 같은 경우는 그 이동통신에 대한 그 기술에 대한 표준 필수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 기술뿐만 아니라 모덴 칩셋에서도 상당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까지를 가지고 각자 공급을 함으로써 수직 통합적인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그 퀄컴이 경쟁 모덴 칩셋 제조사에게 타당성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또 휴대전화 제조사에게 불이익 강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판단한 내용을 보면 일단 일반적인 법리 부분입니다. 대법원은 일단 불공정성이나 부당성은 정상적 거래 관행에 기초와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반드시 현실적 거래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현실적 거래 관행이 부당한 것이라면 그 부당한 것을 따라한다고 해서 그게 관행이 합치됐기 때문에 정당한 것으로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장이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과거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의 이제 포스코 판결이라고 해서 대법원은 시지 남용에 대해서 주관적, 객관적 요건이 모두 입증이 돼야만, 공정에 입증을 해야만 시지 남용이 성립된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퀄컴 사건도 그와 같은 궤를 따라 이제 판치를 한 것인데, 이 붉은 글씨를 보면 독과점을 유지 강화할 의도와 목적이 있어야 되고, 이런 주관적 요건이 있어야 되고, 또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결과가 발생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사업활동 방해를 판단하겠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정위가 이러한 사정을 다 모두 입증을 해야 되고 그 다양한 사정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이제 공정위는 보았을 때, 그 대법원은 보았을 때, 그 퀄컴은 표준 필수 특허를 그 등록받기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프렌드 조건이라고 해서 모든 그 라이센시에게 라이센스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래서 따라서 라이센스를 하거나 아니면 성실하게 협상을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근데 퀄컴이 이제 이에 대해서 이 프렌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라이센스를 왜 주지 않은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것이 또한 휴대폰 제조사나 그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기 강제하기 위한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거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퀄컴은 그 모뎀 칩셋 제조사에게 제한적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라이센스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제한적 약정만 체결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왜 이제 이렇게 퀄컴이 라이센스를 이제 거절을 하였냐면은, 그렇다면 그 퀄컴은 또 모뎀 칩셋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뎀 칩셋 제조사가 그 원고들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휴대폰 제조사를 한정하고 모뎀 칩셋 구매자를 판매, 그러니까 모뎀 칩셋이 그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그 휴대폰 제조사가 퀄컴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퀄컴은 휴대폰 제조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또 체결을 함을 요건으로 하면서, 그렇다면 모뎀 칩셋에게 또 라이센스를 그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함으로써 그 모뎀 칩셋 제조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에게 각각 시장 지배력을 이제 행사했다고 이제 본 것입니다.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원고들의 모뎀 칩셋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모뎀 칩셋 공급을 지렛대로 삼아 휴대폰 제조사에게 라이센스 계약을 협상하기 어렵도록 이제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데 이같이 이제 그 특징적으로 이제 퀄컴이 모뎀 칩셋과 그다음에 표준 특허 약간 그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 양 시장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제 이용을 하여서 각각 그 라이센스 여부나 모뎀 칩셋 공급 여부를 갖다가 서로 연계해서 공급을 하면서 양 시장의 지배력을 행사했다고 본 것입니다. 지금 여기 붉은 글씨로 된 부분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지 남용이 이제 성립이 되려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이 모두 성립이 돼야 되는데, 이런 의도와 목적 외에도 이제 객관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그 대법원이 봤을 때는 퀄컴의 이러한 행위로 대부분의 경쟁 모뎀 칩셋 제조자들이 시장에 퇴출된 경우에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이제 판시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포스코 판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외국, 특히 일본에 이제 그 코일을 수입해 가지고
다시 이제 그 시장 선을 다변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 지금 이 퀄컴 사건 같은 건 그에 대한 오히려 반대로 경쟁 모델 칩셋 제조자들이 시장에 퇴출된 점을 이제 그 시진함의 결과로 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당성이나 경쟁 제한 효과가 이제 특히 쟁점이 되었는데, 그 미국 연방항소법원에서는 오히려 좀 대법원하고 반대로 그 반경제적 폐해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그 퀄컴이 문제가 있다고 본 연방지법 판결을 오히려 취소하였습니다. 한편 이제 이 퀄컴 사례를 보면은 밑에 공정원의 이제 논평을 보는 것처럼 이제 그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처분한 것이 이러한 시장의 두 개의 시장을 연계하여서 부당한 행위를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라이센스 계약 내용 자체도 이제 불공정하다고 본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서울고법에서 공정위 처분을 이제 취소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하도급법 사안인데요. 분할 전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이유로 신설 회사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이제 여기 기초 사실관계를 보면은 어떤 A 기업이 있었는데, 이제 그 책임 소재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협력업체로부터 대체품을 납품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이제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고 이제 공정위가 판단한 것입니다. 근데 그 분할 계획에 따라서 그 A 회사가 다른 B 회사로 그 사업 부분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이 승계되었고, 그래서 공정위가 A 회사가 아닌 이제 B 회사에다가 시정명령과 지급명령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이제 이게 회사 분할 시 하도급법 위반 사유의 승계 문제로 이제 전형적인 사례인데, 과거 이제 그 관련된 상법 규정을 보면은 분할회사의 권리 의무는 분할계획서 또는 합병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거에 따른 이 규정만 보면은 마치 분할 전 회사의 유법 사항으로 분할 후 회사가 시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는지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서 그 신설회사의 분할 전 법 위반 행위로 과징을 부과하는 것은 유법하다고 이제 판시를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이 그렇게 유법하다고 판시하니까 또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법을 개정해서 분할 전 유법 사유로 분할 후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도입하였고, 그 다음에 또 얼마 후에 시정 조치에서도 비슷한 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하도급법 위반 사안에서 분할 전 회사의 유법 사유로 분할 후 회사에 시정 조치를 명한 것이 허용되는지, 이제 이게 문제가 됐는데, 대법원은 이제 법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도급법에는 공정거래법과 같은 그런 특수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하였고, 또한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것은 그게 어떤 입법자의 결정 사항이다. 그래서 그 없는 걸 가지고 다른 조항을 유추해서 부과하는 것은 유법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판시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례가 이제 비교할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벌점 승계를 전제로 입찰 참격 제한을 요청한 것은 대법원은 이제 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요. 또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효과가 분할 전 분할 후에 승계되는 것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두 가지 사안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의 어떤 효과를 위해서 법원이 좀 적극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남았는데요. 구두계약 이후에 형식적 입찰 서류만이 작성된 경우 그것이 또 입찰 담합의 대상으로 입찰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이제 간단합니다. 그 구두계약을 일단 체결한 상태에서 내부 품위를 위해서 외견상 입찰이 있는 것처럼 형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업체에 대한 이제 견적서 등을 받고 그 견적서에 기초해서 내부 품위를 올린 것입니다. 그럼 사실 어찌 보면은 이미 수의계약으로 계약은 다 체결됐고 내부 품위서나 견적서를 받은 것은 이걸 합리화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니까 이것은 본질이 수의계약이고 입찰이 아니다. 따라서 입찰 담합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제 이러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원심 판결도 방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취지로 공정위 시정명령 등을 취소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원심 판결 이제 파기환송을 하였는데요. 이게 보면은 한국 그 내부 규정을 보면은 파생 상품의 거래는 경쟁을 통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경쟁 입찰로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수의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내부 규정에 따르면 입찰을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입찰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채 형식적 입찰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다른 업체로부터 합의된 견적서를 받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입찰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의계약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수의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 구성이 있는 것이고 그 견적서 이후에 입찰 절차, 견적서로 본 입찰 절차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가 합의된 견적서가 아니라 자신이 진짜로
낙찰을 받기 위해서 낮은 금액으로 입찰을 참여했다면 그 업체가 낙찰을 받았을 것이 아니냐. 따라서 이 본질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입찰자를 무효한 것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약관법 적용 대상이 사업자에 해당되는지가 문제된 사례입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어느 숙박 플랫폼에서 그 여러 조건 중에 하나로 이제 그 환불 불가 조항을 게시하였는데, 이 환불 불가 조항을 선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금액은 굉장히 싸지만은 그 환불을 하더라도 그 수수료나 그 예약한 대금을 환불받지 못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그 플랫폼 업체한테 그 이 환불 불가 조항을 수정하러 권고했지만, 플랫폼이 이제 이행하지 않으니까 이건 약관법을 불공정 약관이니 약관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 시정명령을 부과한 사례입니다. 여기 근데 문제는 약관법 조항을 보면 약관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미리 일정한 양식으로 마련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고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관법이 적용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되는지가 이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원심 판결을 보면은 그 플랫폼과 그 숙박업체나 그 다음에 고객과 쭉 계약을 봤을 때 계약의 내용을 봤을 때 등록 계약이나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것이 숙박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약관은 숙박 계약에 적용된다는 것인데 숙박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은 숙박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따라서 약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데 대법원도 방금 말씀드린 그 원심 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따라해서 숙박 계약의 당사자라고 볼 수가 없고, 또한 그에 따라서 약관법 사업자가 아니고 라고 판단해서 그 약관법 조항을 전제로 한 공정위 처분을 이제 취소를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이제 평석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게 뭐 민사법상 계약의 당사자를 구분하는 거하고 행정적 책임의 주체가 된 사업자를 판단하는 게 꼭 같이 판단해야 되는 것이냐,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약관을 통해서 아니면 이 조항을 통해서 이익을 얻은 게 플랫폼인데 플랫폼에게 이러한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라는 이제 지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약관법 적용을 그 배제를 한다면은 어떤 법 집행의 효율적이 떨어진다라는 이제 지적이 있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공정거래법 관련 주요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